37. 저 작은 인간은 대체 뭐야?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었다. 우리의 작은 쉼터는 더 이상 우리 부부와 4마리의 고양이들만이 사는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아주 큰 소리로 오는 작고 연약한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딸소리의 등장은 평화롭던 나의 작은 왕국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문제는 그 우주의 언어를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 나온 것이 서러워 오는 건지.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게 있어 해독 불가능한 암호와도 같았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오랜 주민들, 4마리의 고양이들이었다. 나의 기묘한 능력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을 원치 않는 입체의 음향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비명은 소리가 집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에 터져 나왔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쉼터의 고요함을 마치 날카로운 사이렌처럼 찢어놓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그 순간 나는 4개의 다른 주파수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공포와 경악에 찬 비명을 들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까망이었다. 녀석은 자신의 어둠의 왕국 가장 깊은 곳, 상자 안에 몸을 말고 잠들어 있다가 아기의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천장으로 튀어오를 뻔했다. 세상이 무너진다. 예언은 사실이었다. 작고 시끄러운 파괴자가 마침내 강림하여 나의 위대한 어둠의 왕국을 파괴하려 한다. 모두 대피하라. 이것은 종말이다. 까망이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녀석은 테이블 다리 뒤에 숨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작은 존재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와 안락의 여왕, 나비 역시 생애 처음 겪는 소음 공해의 품위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창가의 푹신한 담요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아기의 울음소리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다. 대체 저 소리는 뭐지? 내 완벽한 숙면을 방해하는 저 저속하고 무례한 소음은 주술사,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 소리를 멈추지 못할까? 나의 아름다운 꿈, 꿀로 만들어진 간과 치즈로 만들어진 태양이 나오는 꿈이 저 소음 때문에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나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앞발로 자신의 귀를 막으려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반복했다. 늙은 왕 선장은 그래도 가장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요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기를 관찰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노련한 함장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선원의 첫 번째 비명. 공포에 질려 있군. 하지만 성량은 제법이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 이 정도의 폐활량이라면 거친 바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규율이 부족하다. 울음소리에 절제가 없어. 앞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군. 선장은 아기의 울음을 일종의 자질 시험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가장 순수하게 반응한 것은 라온이었다. 녀석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마치 제 동생이 우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내 동생이 울어. 왜 울지? 어디 아픈가? 배가 고픈가? 아니면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건가?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가장 아끼는 쥐돌이 인형을 가져다주면 울음을 그칠까? 그래, 그거야. 나의 쥐돌이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온은 다급하게 자신이 숨겨두었던 낡은 쥐의 인형을 찾아 요람 앞으로 물어왔다. 그리고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만 울어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안아 달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4마리의 고양이들이 내뿜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내 여름만이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며 동시에 겁에 질린 까망이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나비에게는 미안하다는 듯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고양이들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들은 조금씩 이 새로운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그저 배고파요, 안아주세요라는 아주 단순하고 연약한 요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은 새로운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저 작은 인간은 대체 뭐야? 38. 잠 못 드는 밤의 수호 기사들. 아빠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잠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매일 밤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우리의 딸 소리는 낮에는 천사처럼 잠을 자다가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작은 폭군으로 변신했다. 2시간 혹은 3시간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의 수면을 짧게 조각내었고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마모시켰다. 아내와 나는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봤지만 우리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떠나갈 줄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그날따라 소리는 유난히 잠들지 못하고 1시간이 넘도록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다 지쳐 소파에서 잠시 잠이 들어 있었고 나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아이를 안고 서성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피로가 나 혼자만을 덮쳐오는 듯한 그런 종류의 깊은 외로움. 나는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의미 없는 자장가를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내 쌍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4마리 고양이들. 그들은 잠들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아기를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선장이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아기 방문 앞에 마치 근위병처럼 부동자세로 앉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들었다. 밤은 깊고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왕국의 가장 연약한 존재가 지금 울고 있다. 그렇다면 왕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성문 앞을 뜬 눈으로 지켜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다. 선장은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자리를 지켰다. 그는 잠 못 드는 밤에 가장 든든한 수호신이었다. 두 번째 기적은 나비에게서 일어났다. 자신의 완벽한 숙면을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녀가 조용한 걸음으로 소파에 지쳐 잠든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내의 가슴팍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눕더니 아주 크고 규칙적인 골골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인간의 심장 소리가 너무 빠르고 불안정하다. 이것은 평화의 리듬이 아니야. 나의 골골송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이 소리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도 잠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비의 낮은 진동이 아내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내는 잠결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 번째 기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가망이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테이블 밑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잠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 작은 인간, 왜 계속 우는 거지? 어디가 아픈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서운 존재가 이 방 안에 숨어 있는 건가? 불안하다. 하지만 저 녀석이 저렇게 슬프게 우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지켜봐야겠어. 이 어둠 속에서라면 그 어떤 적이라도 내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까망이는 겁이 많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느새 서툰 형태의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사였다. 마지막으로 라온, 녀석은 울고 있는 아기와 지쳐 보이는 나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 동생이 슬퍼해. 그리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 보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아빠를 위로해줘야겠어. 라온은 내게 다가와 나의 다리에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비볐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아빠,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라온의 작은 위로에 울컥 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라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문 앞을 지키는 늙은 왕, 아내의 곁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여왕, 어둠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림자 기사, 그리고 내 곁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은 기사까지. 나는 나의 잠 못 드는 밤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4명의 수호 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잠든 아기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나의 쉼터는 마침내 그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하고 따뜻한 성이 되어 있었다. 39. 세상에 나온 양인의 쉼터 이야기. 시간은 고양이의 걸음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꽤 빠르게 흘러갔다. 우리의 딸 소리가 세 번째 봄을 맞을 무렵 마침내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도착했다. 읍내의 작은 독립출판사였던 고요 아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몇 번의 교정과 수정을 거친 우리의 첫 번째 책, 양인의 쉼터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나와 여름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쉼터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툰 글씨와 떨리는 연필선으로 시작했던 작은 이야기가 이제는 표지를 가진, 무게를 가진 진짜 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갓 인쇄된 책을 받기 위해 소리의 작은 손을 잡고 출판사로 향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사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으며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 한 무더기를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여름이 그린 우리 두 사람과 네 마리의 고양이들이 쉼터의 창가 햇살 아래서 모두 함께 낮잠을 자는 풍경이 따뜻한 수채화로 담겨 있었다. 내가 썼던 마지막 문장, 나의 집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글귀가 작은 글씨로 표지 아래에 적혀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나의 서툰 글과 그녀의 아름다운 그림이 하얗고 매끄러운 종이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아니었다. 세상의 누군가에게 가 닿을 준비를 마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다. 우리는 사장님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책 한 상자를 소중하게 차에 싣고 우리의 집, 쉼터로 돌아왔다. 자, 모두 모여봐. 너희들 책이 나왔어. 여름이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우리의 진짜 주인공들 앞에서 책의 첫 번째 낭독회를 열었다.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초상이 그려진 책을 보고 각기 다른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선장이었다. 그는 표지에 그려진 자신의 근엄한 모습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나의 위엄과 고독이 제법 잘 표현되었군. 이 그림 작가는 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군. 마음에 들어. 나비는 자신의 페이지를 펴주자 하품을 한번 길게 하더니 그림 속에서 잠든 자신의 모습 위로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다. 어머, 나랑 똑같이 생긴 예쁜 고양이가 있네. 쟤도 잠자는 걸 좋아하나 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졸리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까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페이지를 보자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나의 위대한 어둠의 왕국과 나의 고독한 내면 세계가 어째서 여기에 다 그려져 있는 거지? 심지어 내가 참치를 좋아하는 것까지.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당장 이 페이지를 찢어버려. 라온은 가장 순수하게 기뻐했다. 그는 책 위를 뛰어다니며 그림 속의 자기 자신과 다른 고양이들의 얼굴을 앞발로 콕콕 찍어보았다. 와, 나다. 이건 나야. 이건 선장 할아버지고, 이건 나비 누나고, 이건 까망이 형이야. 우리 모두 여기 있네. 신기하다. 아빠, 엄마, 우리 유명해지는 거야. 소리는 아직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림 속에 익숙한 고양이들을 보며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할아버지, 나비, 까미, 라온이, 나는 그 모든 풍경을 가슴 벅찬 행복 속에서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던 나와 세상이 두려웠던 그녀가 네 마리의 상처 입은 고양이들과 만나 함께 만들어낸 작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며칠 뒤 여름이 인터넷의 작은 서평 게시판에서 어느 독자가 남긴 짧은 글 하나를 발견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 나를 아주 따뜻하고 푹신한 담요로 말없이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나의 작은 쉼터를 만들어준 작가님들께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나는 그 글을 아내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다. 40. 서툰 가족의 완성. 우리의 책 양인의 쉼터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책은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주말이면 책을 읽고 수소문에서 찾아온 외지인들이 쉼터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곤 했다. 그들은 책 속의 고양이들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이 쉼터는 우리 가족만의 조용한 공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 속에서 과거의 우리 자신과 닮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의 흔적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없었다. 대신 일주일에 딱 하루, 토요일 오후에만 쉼터의 문을 열기로 했다. 커피를 파는 진짜 가게는 아니었다. 그저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고양이들의 평화로운 잠을 말없이 내어주는 그런 느슨한 공간으로.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완성은 그렇게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아닌 우리 안의 아주 사소한 갈등을 통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도 쉼터는 평화로웠다. 소리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을 채우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른한 낮잠에 빠져 있었다. 까망이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숨지 않고 소리가 그림 그리는 테이블 밑에 제법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문제는 소리의 장난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는 제 옆에서 살랑거리는 까망이의 검고 긴 꼬리를 보고 최고의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 아무 생각 없이 그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약,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까망이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길 위의 본능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소리의 작은 손등에 붉은 선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선명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으앙, 놀란 소리가 세상을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아내가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손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까망아,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분노에 까망이는 겁에 질려 다시 자신의 어둠의 왕국, 테이블 밑 가장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딸의 상처를 소독하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여보, 까망이도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소리가 먼저 꼬리를 세게 잡아당겼잖아. 하지만 아내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가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 사이에는 처음으로 서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잠든 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내는 먼저 사과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나는 까망이의 마음을 그녀에게 통역해 주었다. 녀석은 지금 어둠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내가 작은 인간을 아프게 했어. 나는 나쁜 고양이야. 이제 저 그림 그리는 인간, 여름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거야. 다시 차갑고 무서운 거리로 돌아가야만 해. 까망이의 서러운 목소리를 전해 듣는 동안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까망이를 향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까망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리 나와.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아이에게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기꺼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소리는 잠에서 깨어나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에 까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하나를 쥐고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 밑으로 다가가 어둠 속을 향해 간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까미야, 미안해. 내가 꼬리 아프게 해서.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까망이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아이가 내민 간식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얼굴에서 완벽한 평화의 미소를 보았다.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었다. 40일, 작은 발자국들. 시간은 고양이의 걸음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꽤 빠르게 흘러갔다. 우리의 딸 소리가 세 번째 봄을 맞을 무렵 마침내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도착했다. 읍내의 작은 독립출판사였던 고요 아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몇 번의 교정과 수정을 거친 우리의 첫 번째 책, 양인의 쉼터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나와 여름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쉼터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툰 글씨와 떨리는 연필선으로 시작했던 작은 이야기가 이제는 표지를 가진, 무게를 가진 진짜 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갓 인쇄된 책을 받기 위해 소리의 작은 손을 잡고 출판사로 향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사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으며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 한 무더기를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여름이 그린 우리 두 사람과 네 마리의 고양이들이 쉼터의 창가 햇살 아래서 모두 함께 낮잠을 자는 풍경이 따뜻한 수채화로 담겨 있었다. 내가 썼던 마지막 문장, 나의 집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글귀가 작은 글씨로 표지 아래에 적혀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나의 서툰 글과 그녀의 아름다운 그림이 하얗고 매끄러운 종이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아니었다. 세상의 누군가에게 가 닿을 준비를 마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다. 우리는 사장님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책 한 상자를 소중하게 차에 싣고 우리의 집 쉼터로 돌아왔다. 자, 모두 모여봐. 너희들 책이 나왔어. 여름이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우리의 진짜 주인공들 앞에서 책의 첫 번째 낭독회를 열었다.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초상이 그려진 책을 보고 각기 다른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선장이었다. 그는 표지에 그려진 자신의 근엄한 모습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나의 위엄과 고독이 제법 잘 표현되었군. 이 그림 작가는 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군. 마음에 들어. 나비는 자신의 페이지를 펴주자 하품을 한번 길게 하더니 그림 속에서 잠든 자신의 모습 위로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다. 어머, 나랑 똑같이 생긴 예쁜 고양이가 있네. 쟤도 잠자는 걸 좋아하나 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졸리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까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페이지를 보자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나의 위대한 어둠의 왕국과 나의 고독한 내면 세계가 어째서 여기에 다 그려져 있는 거지? 심지어 내가 참치를 좋아하는 것까지.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당장 이 페이지를 찢어버려. 라오는 가장 순수하게 기뻐했다. 그는 책 위를 뛰어다니며 그림 속의 자기 자신과 다른 고양이들의 얼굴을 앞발로 콕콕 찍어보았다. 와, 나다. 이건 나야. 이건 선장 할아버지고, 이건 나비 누나고, 이건 까망이 형이야. 우리 모두 여기 있네. 신기하다. 아빠, 엄마, 우리 유명해지는 거야. 소리는 아직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림 속의 익숙한 고양이들을 보며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할아버지, 나비, 까미, 라온이. 나는 그 모든 풍경을 가슴 벅찬 행복 속에서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던 나와 세상이 두려웠던 그녀가 네 마리의 상처 입은 고양이들과 만나 함께 만들어낸 작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며칠 뒤 여름이 인터넷의 작은 서평 게시판에서 어느 독자가 남긴 짧은 글 하나를 발견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 나를 아주 따뜻하고 푹신한 담요로 말없이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나의 작은 쉼터를 만들어준 작가님들께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나는 그 글을 아내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다. 42. 까망이의 발톱과 딸의 눈물. 우리의 책, 양인의 쉼터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책은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주말이면 책을 읽고 수소문에서 찾아온 외지인들이 쉼터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곤 했다. 그들은 책 속의 고양이들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이 쉼터는 우리 가족만의 조용한 공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 속에서 과거의 우리 자신과 닮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의 흔적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없었다. 대신 일주일에 딱 하루, 토요일 오후에만 쉼터의 문을 열기로 했다. 커피를 파는 진짜 가게는 아니었다. 그저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고양이들의 평화로운 잠을 말없이 내어주는 그런 느슨한 공간으로.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완성은 그렇게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아닌 우리 안의 아주 사소한 갈등을 통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도 쉼터는 평화로웠다. 소리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을 채우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른한 낮잠에 빠져 있었다. 까망이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숨지 않고 소리가 그림 그리는 테이블 밑에 제법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문제는 소리의 장난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는 제 옆에서 살랑거리는 까망이의 검고 긴 꼬리를 보고 최고의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 아무 생각 없이 그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약,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까망이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길 위의 본능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소리의 작은 손등에 붉은 선을 그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선명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으앙, 놀란 소리가 세상을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아내가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손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까망아,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분노에 까망이는 겁에 질려 다시 자신의 어둠의 왕국, 테이블 밑 가장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딸의 상처를 소독하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여보, 까망이도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소리가 먼저 꼬리를 세게 잡아당겼잖아. 하지만 아내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가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 사이에는 처음으로 서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잠든 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내는 먼저 사과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나는 까망이의 마음을 그녀에게 통역해 주었다. 녀석은 지금 어둠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내가 작은 인간을 아프게 했어. 나는 나쁜 고양이야. 이제 저 그림 그리는 인간, 여름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거야. 다시 차갑고 무서운 거리로 돌아가야만 해. 까망이의 서러운 목소리를 전해 듣는 동안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까망이를 향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까망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리 나와.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아이에게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기꺼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소리는 잠에서 깨어나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에 까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하나를 쥐고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 밑으로 다가가 어둠 속을 향해 간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까미야, 미안해. 내가 꼬리 아프게 해서.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까망이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아이가 내민 간식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얼굴에서 완벽한 평화의 미소를 보았다.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었다.